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 강사입니다. 기출해설을 원래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올려드려야 됐는데 올해는 평가사 기출이 너무 어렵다고 하도 제가 욕을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잠시 좀 보류했어요. 그런데 이참에 우리 서울법학원의 전 강사들이 일명 빙의 형식의 강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해설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33회 기출 해설을 자세한 해설은 이미 종이로 A4 용지로 나가고, 따라서 이 영상 강의는 뭘 목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강사가 푼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강사가 누구 입장이 돼서 수험생 입장이 돼서 강사가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강사가 풀면 쭉 듣다 보면 기분이 쑥 빠지면서 욕을 할 가능성이 99%야. 그래서 제목은 얄미운 해설이라고 돼 있어요. 자, 강사가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푸는 걸 쭉 보시면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대단히 얄밉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차이를 잘 느끼셔야 돼. 그래서 이 빙의 강의 얄미운 해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먼저 기출을 푼다. 스스로 푼다. 그 다음에 이 해설을 이 해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풀었어야 된다라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가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겠는데, 이 문제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신 분들 중에 절반은 이 문제를 못 맞췄어. 왜? 틀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학에는 요령이 있어요. 뭔가 논점을 봤는데 논점이 이상해. 이게 뭔 논점인지도 모르겠고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다면 요령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맥락이야, 맥락. 자, 법과목은 항상 디테일한 세부 내용을 넣어요. 세부 내용을 함정으로 넣는데 부동산학은 전체적인 맥락을, 그렇죠, 맥락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문제를 풀었더니 뭐가 논점이야? 뭔지 모르겠어? 그럼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의미가 필요해. 공간으로서 토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바꿀 수 없다. 시장 가치와 괴리되는 경우도 있다. 생산성을 받기도 한다. 생산성 영향을 받는다. 사용수익 처분의 대상이 된다. 딱 봤더니 요 놈만 부정이야. 흐름이. 그러면 얘가 정답일 가능성이 99%라고. 그래서 이 81번 문제는 이의 신청도 제기됐어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찍어서라도 맞춰갖고 와야 되는 문제야. 최소한 이런 것만 봐도 대충 출제자 의도가 2번 같아.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 이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이라고 해놨어. 한 문제 챙겨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82번.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설명인데 부동산학에서 아주 자세히 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떤 용어를 주고 평가 방법까지 물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얘는 상식으로 맞춰야 된다고 미스터 우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2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합격생 중에 대부분은 이 문제를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령이 있어. 봐. 공유지, 1단지, 선화지, 맹지, 그 다음에 무슨 환지까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자, 공유지를 딱 읽어봤더니, 공유지는 모르더라도 요 두 가지 정도는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선화지하고 맹지는 부동산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선화지 봤더니 고압선 아래 토지로 고압선 등 통과 부분의 면적 등 제한의 정도를 고려해서 평가한다. 왠지 틀려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맹지는 도로와 접합면이 없는 토지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도로로 봐야겠지. 요건 틀려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디귿 리을은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찍어야지. 그러면 기억은 뭡니까? 공유지를 봤더니 공유지는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고 항상 지분 비율이나 지분 위치에 따라서 감정평가하겠지. 이게 맞지. 니은은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가치 형성 요인이 같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인데
필지별로 평가합니다.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일단지는 항상 2개 이상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감정평가 규칙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찍어갖고 왔어야지. 나 1차만 해서 2차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또 플러스 하나 하라고 돼 있어. 플러스 2. 자, 3번. 누구든지 맞춰야죠. 2초 만에 맞추는 거죠. 집약, 부증성, 임장, 현장, 부동성. 정답 5번. 그래서 플러스 3. 3개 맞춰야 된다. 자, 4번. 이 문제가 살짝 난이도 좀 있죠. 왜? 개수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개수 문제도 5개야. 우리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모두 맞습니다. 이거 잘 나와. 그러니까 기출을 좀 풀어보신 분은 야, 설마 5개 지문이 다 맞겠어?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평가사 시험에서 5개 정답 나온 적이 많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 이용 기본이고, 인접성 또는 부동성이 외부 효과의 원인이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3번째, 분할 합병의 가능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분할 합병, 면적이 넓어지고 면적이 줄어들면 가치를 변화시키겠죠. 그리고 5번째, 영속성은 항상 장기적인 고려,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 정도가 우리가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강의 노트나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그럼 뭘 봐야 된다? 지역이 나왔다고. 지역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부동성으로 가야지. 부동성. 그러니까 얘는 5개 찍어야 된다. 그리고 점수를 4개 획득해야 된다. 자, 85번. 자, 4사분면 모형은 작년에 32회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33회 나올 때 됐다고 강조했어. 그리고 항상 4사분면의 시작은 임자, 신고하세요. 이 4가지 4사분면에서 결정되는 요소들이죠. 임자, 신고. 임이 무엇입니까? 임대료. 자가 무엇입니까? 자본 환원율이 아니죠. 자산가격이죠. 자산가격. 그리고 임자, 신고, 신규 공급, 재고. 1번이 틀렸잖아. 뭐 볼 필요도 없어 다른 거. 이건 너무나 확실하니까. 임대료, 자본, 자산가격, 그 다음에 신규 공급량, 그 다음에 재고량.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추가했어요. 5개라고. 자, 86. 계산 문제가 나오면 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학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당합니까? 그러면 공부 좀 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1교시에 부동산학에 세상에 25분을 투자한대. 25분. 그러면 전략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 그런데 25분 안에 계산 문제까지 다 풀고 넘어간다는 거 쉽지 않다고. 그래서 뭔가 시간을 25분에서 30분 정도를 부동산학에 배분한다 그러면 계산을 막 풀면 안 되고 나중으로 미뤄야지. 나중으로 밀되 뭐는 해야 돼? 이 문제를 나중에 마지막에 푼다 안 푼다는 미리 결정을 해놔야 된다고. 근데 어떤 걸 풉니까? 기출된 유형을 풀어야지. 새로운 유형을 푸는 게 아니라 기출된 유형을. 그러면 이 86번의 계산 문제는 기출됐습니까? 기출 3번이나 됐지. 기출 3번이나. 그러니까 지금 푸는 건 아니고 이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미분해서 푸는 거구나. 일단 통과하되 나중에 푼다 하고 동그라미를 쳐놔야지. 얘는 풀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시간 문제니까. 기출된 형태는 풀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시간 싸움이니까. 자, 그러나 표시는 안 해놨어. 나중에 플러스하게. 자, 87번. 요놈은 약간 요놈도 이의신청 제가 제기하라고 말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간접을 찾으라 그래. 간접을. 그러면 간접의 항상 기본적인 요령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요걸 먼저 찾는 거야.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여기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일단 요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약간 오류성이 있더라도 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봐야지. 둘 중에 하나가. 자, 이게 왜 오류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정부의 개입 방식을 직접과
간접 개입 방식,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형태, 이렇게 토지 이용 규제. 자,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는 거 3분법이라고 그러고, 두 가지로 나누는 거 2분법이라고 하는데, 항상 출제자가 제시해줘야 돼. 이게 2분법일 때 간접일 것이냐, 3분법일 때 간접일 것이냐를 찍어줘야 돼. 왜? 2분법일 때 간접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 간접에는 뭐가 포함돼? 토지 이용 규제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토지 이용 규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토지 이용 규제죠.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2분법으로 하게 되면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고. 2분법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가 간접에 포함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류성이 있으나 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가격공시제도는 간접이고 얘는 토지 이용 규제로 구분이 되는 3분법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이거 나 틀려도 나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또 이 문제는 대부분 맞춰갖고 왔더라고. 다행이야. 자, 88번. 산업입지 1호인데 이 문제는 손 대는 순간 작살이에요. 왜? 내가 아는 것만 좀 봐. 베버, 래시, 나머지는 우리가 강의하지 않는 거라고. 아이사드, 스미스. 그러니까 얘는 아무거나 찍어야 돼. 그리고 두 번 읽는다 해서 절대 못 맞추는 문제야. 그러니까 통과야. 못 푸는 문제들은 좀 빨리빨리 통과해야지. 그래서 여기다 추가 안 해놨어. 자, 89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드디어 맞춰야 돼. 시장의 효율성은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니까. 그런데 1번을 봤더니 이런 게 있어. 배분이 효율적이요? 이게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을 말한다고. 그런데 1번 지문이 좀 어려워. 그러면 다른 것이라도 봅시다. 자, 2번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강성이야.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고. 그 다음에 3번은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시험이 10대 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강성 시장이 나오면 항상 뒤쪽을 보고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고. 항상 약성 시장은 중강성 시장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번을 모르더라도 1번 인 것 같아. 찍어야 된다고. 자,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이게 보이지. 할당 시장은 언제 달성되는 시장입니까?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이지. 없는 시장이지. 근데 초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데 소요되는 정보 비용보다 크다며. 즉, 초과 이윤이 이윤을 얻기 위한 비용보다 크다고 돼 있어. 그러면 초과 이윤이 있다 없다? 초과 이윤이 있다는 뜻이지. 있다. 그러면 배분 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을 될 수 없는 거지. 1번 정답. 반드시 맞춰갖고 왔어야 된다. 자, 90번. 주거분리와 여가 과정이에요. 주거분리와. 이것도 맞춰갖고 와야죠. 자, 1번도 논점이 없어. 그냥 맥락을 좀 보라는 거지.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면 신규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처음 나온 문장이야. 뭔지 모르겠어. 그럼 또 보자고.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이 커. 주택의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이 크다는 거, 계량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계량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계량이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의 가격은 떨어질 일이 없겠군요. 떨어질 일이 없으면 저소득층이 물려받는 하향 여가는 발생하지 않겠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가주택 가까이 위치한 저가주택은 당연히 정의 외부 효과지. 이것도 잘 나오는 시험 지문이지. 그 다음에 4번. 이거 주의하라 그랬어 내가. 항상 민간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 또는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항상 뭘 들었어요? 다이소에 1,000원짜리 물건이 존재하는 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야. 시장이 실패된 거야. 시장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저소득층은 가격이 낮은 주택을 원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공급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잘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근린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X죠. 어디 지역에서든지 다 발생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놈도 1번 찍었어야지. 1번. 그러나 결국 여기까지 지문을 좀 봐야만 되는 내용이죠. 자, 이 뜻은 뭐냐? 자, 하향 여가라는 건 기존의 주택을 저소득층이 다시 물려받는 현상이라고. 그러면 주택을 알뜰살뜰 잘 쓰고 있는 경우다. 주택을 낭비하고 있다. 알뜰살뜰 잘 쓰고 있는 거라고. 이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물려주고 물려받는 주택 순환이 잘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주택을 알뜰살뜰 잘 쓰니까 신규 주택에 대해서 정부는 지원을 해볼 만하지. 그러니까 이런 신규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모든 소득이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정부가 기꺼이 지원을 한다고. 주택을 알뜰살뜰 잘 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무튼 7개 맞췄어야 돼. 자, 91번.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과 보완점. 항상 지금까지는 이것만 물었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강제적으로 낮추니까 공급자들이 싫어를 한다고. 공급량 감소.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서 유일하게 일반 가격 규제와 다른 내용이 바로 요놈이라고. 분양 프리미엄을 통해서 투기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투기가 발생하니까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무튼 8개 이것도 추가해야죠. 자, 92번. 주택시장의 개입인데 이거 그냥 거저 문제야. 이런 거야, 이런 게. 예. 항상 우리 정부는 자원을 재분배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이지 직접 배분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득을 직접 배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으로 치면 소득을 직접 배분합니다. 그럼 누구야? 사장이 소득은 직접 배분하고 사장이 소득을 직접 배분했더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소득 격차가. 그러면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정책이 나오면 소득의 재분배지 직접 분배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맞춰야지. 예. 자, 93번 계산이 나왔어. 그럼 선택해야 된다 했어. 선택. 이게 기출된 형태냐 기출되지 않은 형태냐. 표는 좀 색다르지만 NPV에 대한 거야. 순형가에 대한 거. 이거는 나중에 선택해야 돼. 나중에 푼다 동그라미 쳐놓고 가야지. 자, 94. 부동산 투자 회사 가장 기본 중에 기본. 1번. 위탁관리의 자본금은 50억이죠. X. 자기관리 설립 자본금 5억.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은 5년 이상 실무. 그리고 요 놈을 찍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물어봤더니. 자, 이게 법조문을 제대로 봐야지. 항상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은 현금, 부동산 관련 증권 아니죠.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70% 이상은 실물인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요 조문을 실수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결국 4번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 5번은 제 강의 노트에 없는 내용이야. 그러나 이것들은 다 있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맞춰갖고 와야 된다고. 맞춰갖고. 자, 95. 부동산 투자 이론 중에 A는 난이도로 치면 변동계수 나오고 여러 가지가 좀 나와서 중급 정도 되는 건데 이거 보셔. 포트폴리오에서 시험에 잘 나온 게 상관계수. 포트폴리오는 어떤 자산을 묶어야 됩니까? 서로 다른 자산을 묶는다. 그러면 서로 다른 자산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수익률이 서로 반비례. 그러면 수익률이 서로 반비례라는 건 상관계수의 수치로는 음수값,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관,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위험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더 높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항상 서로 다른 자산, 수익률이 서로 반대로 작동되는 자산, 상관계수로 치면 음수 마이너스가. 그래서 5번 같은 것도 모르고, 자, 1번 변동계수 이런 거 몰라도 정답은 맞춰갖고 와야 돼. 맞춰갖고 와야 된다고.
4번은 너무 포트폴리오 가장 핵심인 논점이니까. 자, 96번. 96번도 요 두 개 정말 어려워. 요 1번, 2번, 3번 어려워. 그런데 5번을 봤더니 세상에 순영가가 0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1이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순영가는 0보다 큽니다. 아이, 기본 중에 기본. 기본 중에 기본. 기본 중에 이게 1, 2, 3, 4 나 다 몰라도 야 정답으로 5번 같다. 12개. 12개 맞춰야 돼. 자, 97 대출 상환 방식. 이 대출 상환 방식도 자, 1번, 2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야.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러면 내가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다 감소야. 뭐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감소한다 그러면 맞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중에서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다 맞는 거라고. 그래서 3번 봤더니 차입자의 총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봤어. 차입자의 총 원리금 상환액은 빚을 빠르게 갚느냐 천천히 갚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건데 여기 주어가 원금 균등이야.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다. 원금 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따라서 힘은 들지만 전체적인 이자는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자가 내는 총 이자 누적액은 작다고 해줘야지. 여기서 걸렸다고. 그러니까 DTI 이런 거 제가 시험 막판에 알려줬지만 DTI 몰라도 되고 이런 거 몰라도 됐다고 그냥 여기서 끝내야지. 자, 그래서 항상 차입자가 은행에 총 얼마를 원금과 이자 상환액으로 지급합니까? 원금은 항상 대출 금액이랑 동일한 거니까 차입자의 이자 지급액 또는 이자 누적액으로의 크기만 비교해 주면 되는 거죠. 맞춰야 된다고 내가 13개 지금 플러스 해놨어. 자, 98. 대출 잔액. 대출 잔액은 기출이 딱 한 번 됐어.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분은 풀어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논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렵죠. 일단 나 맞아야 된다고 지금 안 해놨어. 넘어가. 99. 자, 얘는 좀 특이해. 우리 시험에서 처음 나온 형태야. 그러니까 얘는 진짜 시험에 나오면 시간 나오면 풀고 시간 안 나오면 버리자. 이래도 난 아무 말 안 해. 자, 100번 부동산 증권. 자, 부동산 증권은 항상 포인트가 뭡니까? 이런 지문이라고. MBB가 나오면 B자만 있구나. B자만 있구나. 그러면 누가 모든 걸 다 가져가? B자로 B, 콩글리시로 B로 시작하는 발행자가 모든 걸 부담한다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돼. 그냥 틀린 거야, 그냥. 그냥 눈에 그냥 바로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얘도 맞춰갖고 왔어야 된다. 14개. 자, 101번. duration. 이거 우리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나와서 마지막에 체크는 해드렸지만 duration이 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고. 실효이자율 락 경제학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러자고. 조기 상환도 모르고 변동금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 5번 보시죠. 5번. 우리가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또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LTV, DTI, DSR 이런 지표가 있다고. 항상 LTV가 5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담보물의 50%를 대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담보물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평가하고 대출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그런데 DTI나 DSR은 항상 농담처럼 이 D는 맛 좋은 도나스의 D인가요? 그러면 소득의 D라고. 소득의.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뭔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뭔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을 뭔가 판단한다는 거야. 당연히 DTI, DSR은 소득이고 요놈은 담보물의 가격이겠지.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어렵고 실효이자율이 잘 어렵지만 밑에 봤더니 야 소득 기준은 아니지. LTV가. LTV는 담보물 기준이지. 맨날 우리가 담보물의 가격으로 대출 금액도 평가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맞췄어야 된다고. 그래서 난 플러스 15야, 이것도. 그러니까 점점 얄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102번. 자, 얘는 계산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이야.
자, 그런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항상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항상 연금을 뜻하는 거지, 연금. R만 있으면 미래 가치고 여기에 1 플러스 R의 N승까지 있으면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죠. 그런데 매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금 받을 예정이니까 월 단위로 측정하는 거야. 월 단위. 그러니까 얘는 고려 대상이지만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6% 연 단위니까. 근데 얘는 일시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야. 4번 아니면 5번. 그런데 자, 어떤 분이 시험 끝나고 이런 질문을 줬어. 아니, 요 마이너스 수식이니까 요 수식의 변형 수식이잖아. 요 변형 수식. 이런 것도 해야 되나요? 봐봐. 이건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연금의 R 월 이자율만 있잖아. 이게 연금의 미래 가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이겠지. 굳이 막 이런 수식을 다시 변형시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해줘야지. 그래서 16개 지금 플러스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3번. 부동산 관리와 생애주기.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관리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의 생애주기, 건물의 내용연수, 건물의 내용연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오는데 봐. 1번을 봐. 자산관리라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상 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맞았다고 해. 시험을 보신 분 이건 다 맞았다고. 그리고 이해는 이래. 자산관리는 당신의 자산을 맡겨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산을 불려드릴게요. 이게 맞다고 해. 그런데 내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으라 그러냐. 관리야. 관리.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나와.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배우는 거야? 투자론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요령이 관리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는데 투자, 금융, 개발 요런 게 나오면 항상 자산의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관리에서 왜 투자가 나오고 금융이 나오고 개발이 나오냐? 자산의 가치를 불리려면 투자, 금융, 개발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1번은 다 틀리지 않았다고 했어. 그런데 요걸 정답을 못 찾는 거야. 자, 봐봐. 4번. 부동산의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임대차 관리 등의 일상적인 건물 운영 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뭐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왔어. 투자. 관리 내용인데 투자가 나오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이 나와. 그럼 어떤 노래가 떠올라야 된다고? 네가 왜 여기 있었나?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럼 뭐야? 자산 관리라니까. 자산 관리. 자산의 가치를 불려주는 관리입니다. 요거 정답률이 너무 낮아. 요거 정답률이 플러스 17이야. 강사는. 자, 104. 건물의 관리 방식, 위탁 관리 방식은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합니다. 이건 거의 안 틀렸을 거고. 18개. 자, 그 다음에 105번 부동산 개발이에요. 자, 기억번 지문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 가운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의 시공을 담당할 행위는 제외됩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토지를 재분배합니다. 환지네. 환지. 얘는 틀렸고. 그러니까 최소한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틀려야지. 그러니까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져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둘 중에. 이런 요령은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 객관식에. 그러면 리을번만 보면 되겠네. 리을번만. 자, 리을번을 봤더니 개발권 양도제도야. 자, 여기서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갔느냐? 대충 기본 강의 한번 듣고 들어가서 70점을 기대했느냐가 나오는 거라고. 자, 개발권이란 건 뭡니까? 그러면 뭔가 정부의 추가 규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의 추가 규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한다고. 그걸 개발권이라고 부르고
이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옳은 지문이야. 이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변별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제는 맞췄어야지. 맞췄어야지. 공부를 해서. 이것도 19개 맞춰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106번 마케팅이야. 요새 마케팅은 STP가 뭡니까? 4P가 뭡니까? 이런 게 물어보는 게 다야. 아니나 다를까 STP 4P 나오고 아이다가 나왔어. 아이다. 고객은 아이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엄에 순차적으로 거칩니다. 보는 순간 틀렸어. 따져볼 필요도 없어. 항상 아이다의 시작은 attention. 이게 먼저지. 이게 먼저. 그러니까 순차적 순서를 지금 따지라고 했으니까 뭐 더 연구할 필요도 없어. X. 자, 그래서 20개. 여기까지 지금 20개 지금 맞아야 된다고. 계산 문제 빼고 지금 20개야. 자, 그 다음에 107번. 107번은 난이도가 좀 있는데 정말 자주 강조한 게 있어.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될 수 있나요? 얼마나 빠르고 많이 임대될 수 있나요? 요새 아주 그냥 중개사 시험, 부동산 평가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럼 시장성 분석 아니면 흡수율 분석이야.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이해하라고. 니은은 뭔지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디귿번을 봤더니 이게 나와. 낙관, 비관. 낙관, 비관.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민감도의 다른 표현은 민감도, 감흥도 분석, 낙비 쌍관법. 이거 민감도 분석이야. 그래서 기억 시장성, 디귿 민감도 이렇게 적어져 있는 지문은 4번밖에 없다고.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21번 맞췄어야 된다고. 자, 108 에스크로. 이거 모르는 주제야. 모르는 주제. 그러니까 얼른 찍어야 돼. 근데 찍을 때 항상 요령이 뭐라고? 부동산하고 맥락이야. 맥락. 그래서 쭉쭉 봐봐. 적용된다, 포함한다, 보호한다, 취급할 수 없다, 뭘 점유한다. 어차피 모르는 내용이라면 요걸 찍어야지. 요걸. 그래서 찍어서 맞춰갖고 왔어야 돼. 별로 내용이 정확히 뭐냐는 아니더라도 객관식을 시험 보는 사람들이 객관식 시험의 요령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거 플러스 추가했어. 이런 게 얄밉다는 거죠. 자, 109 중개계약. 중개계약도 최근 2년에 안 나왔으니까 33회 때 나올 때 됐다고 했어. 그리고 순가. 우리 시험에 지금 오답으로 나온 지문 그대로 나왔어. 순가는 개업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을 초과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초과액을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로 다 가져가는 방식이지. 매도자와 중개사가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시험에 오답 그대로 나온 거라고. 이거 틀리면 안 됐지. 당연히 맞춰야지. 그리고 더 읽으면 지는 문제고. 자, 근데 110번. 요 놈은 이의 신청이 들어갔고 올 정답이 된 거니까 뭐 땡큐지. 요건 내가 플러스 안 해놨어. 이의 신청 들어가서 올 정답이니까. 자, 111번. 요건 선택해야죠. 자, 질문이야. 조세 부담의 순손실 또는 조세 부담의 경제적 순손실은 기출이 됐다 안 됐다? 기출됐다고. 그러니까 뒤쪽에 시간이 나오면 풀어도 되지. 풀이 방법은 기출이 된 것들은 알고 있다는 전제니까. 자, 그 다음에 112 부동산 조세. 부동산 조세는 대부분 정답이 보유세야. 이게 종부세 아니면 재산세야.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시군 구세니까 재산세라고 그냥 찍어주고 와야지. 그리고 또 하나. 자, 보통징수. 우리가 아는 조세 중에 보통징수라는 건 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야. 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은 보유세밖에 없어. 이게 보유세 둘 중에 지방세인 5번. 목숨을 걸고 맞춰갖고 왔어야 돼. 자, 113번 권리분석. 권리분석도 분명히 난이도는 좀 있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3번을 봐. 작년 32회, 31회 자, 권리분석의 단계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판독하고 그 다음에 임장, 현장 활동 갑니다. 임장 활동 이전 단계 판독 이거 맞춰갖고 와야 된다고. 맞춰갖고 오셔야 된다. 자, 114번. 자, 권리 분석의 내용인데 등기 능력 없는 거 이런 건 강의를 듣지 않았어도 상식으로 맞춰야죠. 민법이나 관계법규 하나 더 맞춰 주셔야죠. 땡큐지.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이야. 예. 우리가 32회 때는 이 계산 문제는 쉽고 3방식에서 이론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실무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물어봤다고. 자, 그런데 올해 33회 기출은 말 문제는 쉽고 계산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33회가 나은 거야? 32회가 나? 33회가 나은 거지. 여기는 지금 3방식의 올해 계산 문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그러나 말 문제는 너무 쉬웠다고. 대표적인 게 봐. 적산법이야. 적산법. 그러면 공식이 초대 경비 아저씨인데 기초 가격이 아니라 제조들 원가 나왔잖아. 뭐 더 볼 필요도 없는 거지. 플러스 27. 벌써 27개야. 계산 문제 빼고. 자, 그 다음에 116번.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라고. 이게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 계산 문제. 이런 거 처음 나왔으니까 버릴 수도 있어야지. 예? 그 다음에 117번. 수익가능법. 자, 수익가능법도 보셔. 우리가 환원이율은 시험에 잘 나와. 환원이율은.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환원이율이 뭐냐? 삼각전 환원이율입니까? 삼각 후 환원이율입니까? 또 하나. 삼각전 순영업소득을 쓰면 삼각전 환원율을 쓰고 삼각 후 순영업소득을 쓰면 삼각 후 환원율을 쓰고 이거 시험에 무려 3번이나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봐봐. 운영경비,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빠지는 거야? 순영업소득에 빠지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항상 영업경비를 차감하는 거니까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어 있다고 봐야지. 상각 후 환원율이 상각 후. 그러니까 밑에 아무것도 몰라도 이건 이론 문제로 잘 나오는 내용이라고. 우리 시험에서 삼각 전이냐 삼각 후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이건 준비하고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28개라고 지금 플러스 해놓은 거야. 다른 거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내용이지만 실무 기준에 대한 내용이지만. 자, 118번 이것도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새로운 유형이니까 쉽지 않은 거고 못 푼다고 봐야 돼 시간 안에. 그 다음에 119 감정평가의 규칙. 감정평가의 규칙의 용어 정리에서 항상 나오는 게 적정실거래가. 항상 도시지역은 3년 그 밖은 5년. 너무 쉬웠다고. 평가론이 지금 말 문제가. 자, 120번 요것도 수익가능법에서 연간 감가율 회수율 찾으라고 했으니까 쉽지 않은 계산이죠. 기출이 자주 되는 유형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말 문제 몇 개? 29개라니까. 강사가 얄밉게 지금 선정을 하면 29개. 그러면 남는 시간에 그럼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보자고. 요건 기출 유형이니까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니요? 요런 거 정말 쉽게 풀어야지. 우리가 편미분 하면 DP는 마이너스 2, 자, DQ, DQ는 마이너스 2 DP니까 우리가 DP, DQ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뭐만 곱하면 돼? 균형가격 720에 나누기 1160. 요것만 해주면 이게 가격 탄력성이지 뭐. 그다음 얘는 3DQ는 플러스 4DP니까 요렇게 DP 오고 요렇게 3 가면 3이니까 뭐만 해주면 돼. 위에 가격 곱해주고 균형 가격 곱해주고 요 밑에 균형 거래량 곱해주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출이 된 거고 풀었어야 돼. 시간이 이제 좀 달랑달랑하지만 그래서 얘는 플러스 30개 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MPB야. MPB. 자, 그런데 얘 봐. 초기 투자액이고 순영업소득 NOI야. 그럼 봐. 요게 초기 투자액이야. 이게 현재 시점에 있는 초기 투자액이니까 이게 비용의 원가야. 비용의 원가. 그러면 수익의 원가를 어떻게 찾나요? 매년 말에 이렇게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현가 개수였잖아. 그러니까 4천 곱하기 0.952 플러스 3천 곱하기 0.906 플러스 4천 곱하기 0.816 하면 수익의 원가 나오네. 그러면 요 비용의 원가 빼서 추가 투자 없을 때 순현재 가치 계산하고 그다음에 추가 투자로 인한
NPV 증가니까 요것만 고려해 주면 되겠죠. 요것만. 근데 2년 만에 비용이 지금 5천 들어갔으니까 5천 곱하기 0.906 하면 비용의 현가. 요거 두 개 현재 가치 해주면 순현가, 증가분. 요 두 가지만 고려해 주면 되는 거죠. 요거 풀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내가 해놓은 거야. 시간 안에 여기까지. 요 뒤는 내가 봤을 때 시간 안에 못 풀어. 생각하다가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잔금은 항상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 1번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의 현재 가치 하면 되는 거라고. 연금의 현재 가치.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매월 상환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액에다가 원리금 상환액 구하려면 저당 상수를 써야 되잖아. 근데 세상에 저당 상수가 없어. 그러면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지. 근데 이 중에 어떤 걸 써야 됩니까? 그러면 요걸 써야지. 180개월짜리를. 왜? 15년 곱하기 12. 그러니까 이쪽이 11850. 그러면 원리금이라고. 그럼 나머지 잔금은 미상환 저당 잔금이니까 아직 상환하지 않은 개월수로 현재 가치 해야죠. 그러면 15년 중에 5년 상환했으니까 10년이 남은 거 아니에요. 10년. 그러니까 120개월로 이렇게 연금의 현재 가치 해줘야지. 90.07. 요렇게만 해줘도 되는 문제라고, 얘는. 그러니까 항상 매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 다음에 미상환 기간으로 연금의 현재 가치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실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32개 해놓은 거야. 32개. 예. 얄밉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그 종이로 배부될 테니까 그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